안녕하세요. 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형제서열에 관한 가족 세우기 원리 에디터 세션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형제 이슈 중 어린 남매 다툼이 점점 격해진다입니다. 이 사례는 경혜라는 40대의 주부 워킹맘의 사례인데요.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친정어머니가, 둘째 아들은 시어머니가 졸업 때까지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크면서 점점 누나한테 덤비고 막 투닥거리는 소리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매가 4살 터울이라서 누나가 엄마 역할을 할 때가 많았는데 아들이 누나 말을 듣지 않고 행패를 막 부리는 거예요. 이 형제들 다툼 때문에 엄마인 경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세션 의뢰를 한 경우였는데요. 이 가족 세우기 대역을 세워보면서 경혜가 자신이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회사에서도 누군가 큰 소리만 나도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팀장이어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이 매번 피하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 세션을 부부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워보고 나니까 알아차린 통찰이 뭐냐면 남매 다툼이 부부싸움을 대신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부가 서로 갈등을 회피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경혜는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받치자 남편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살기를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첫사랑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서로 외면하고 맞바람을 피면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갚는 방식으로 조절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남매의 싸움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막 싸운다. 그러면 내가 부부 갈등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남편이 주기도록 믿고 싫은데 싸우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꾹 참고 억누르고 있으면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들, 제 가까운 사람들이 보여주거든요. 나의 분노를 대신해서. 네. 그래서 이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부모가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나 대신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염려된다면 자기 자신을 보기 바란다. 자기를 보는 대신 자녀를 투사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걱정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는 부모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대로 아이는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게 보면 애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부모 문제더라고요. 가족 세우기 세션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애가 막 수학을 싫어해요. 공부를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공부 못해도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그걸 계속 자녀한테 투사하면서 이거를 엄청나게 문제시하는 거예요. 아이는 멀쩡하고 괜찮은데. 그래서 부모만 정신 차리고 살면 자녀들은 알아서 잘 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진리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툭하면 언니와 싸운다 입니다. 50대인 유리가 6자매 중 둘째 딸이에요. 딸만 6인 집안인데 다른 자매들하고는 다 괜찮은데 유독 언니하고만 껄끄러운 거예요. 언니하고만 무슨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상의하려고 하면 싸움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유리 씨는 언니가 있는데도 자신이 마지 역할을 도맡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서열이 언니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던 거죠. 유리 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첫째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외가에서 살고 있던 언니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 언니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언니라고 인정도 잘 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촉진자가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자, 언니, 당신은 첫째이고 저는 둘째입니다. 그리고 언니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언니에게 하고 나니까 유리 씨의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던 거예요. 형제 간 서열은 출생 순서로 결정됩니다. 형제 관계가 불편하다면 심리적 서열과 실존적 서열이 생명 질서에 맞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째면 둘째로서의 심리적 서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맞이의 심리적 서열을 고집한다든지 그러면 그 첫째와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지겠죠. 유리는 언니가 있는데도 집안일에 과도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이상했어요. 또 아들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많았고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통해 했습니다. 어릴 때 유리는 남자아이처럼 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리 씨 아버지는 종선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야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다 해놓으면 숙부가 아들을 앞세우고 나타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기소침한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종손이고 이러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유리 씨 어머니가 굉장히 경제력이 좋고 돈을 잘 벌어서 다행히 바람은 피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항상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유리 씨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유리 씨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굉장히 남자아이처럼 막 씩씩하게 행동하고 딱지치기 하고 여자아이들 괴롭히는 남자아이들 다 혼내주고 막 이러고 다녔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릴 때 항상 부모님이 네가 고추를 달고 태어났어야 된다. 네가 아들이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되게 남성적으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 막 다 때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안 좋죠. 그 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리 씨가 이제 가족수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되고자 했던 무의식적 갈망을 직면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초조감이 사라지자 언니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유리 자매가 갖는 집단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가부장제에서 꿋꿋이 살아내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머니의 긴장감과 아들에게 나올 때마다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이라는 말을 듣고 컸던 자매들은 어떻게 해서든 의미 있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자, 형제 이슈 세 번째는 오빠가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라는 이슈입니다. 오빠가 어머니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상주 없이 치렀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30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대부분이 오빠에게 상속됐어요. 그때 오빠는 이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오빠에게 상속된 땅은 당시에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오빠는 의사로서도 성공하고 현재 서울에서 중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두 번째 했을 때 병원비 정산을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였어요. 그 5남매가 n분의 1로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딸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니 오빠는 여태까지 장남이라고 모든 지원과 혜택 다 받고 병원비를 어떻게 n분의 1을 하니 오빠가 다 내라. 그러면서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은 재산까지 다 오빠가 다 갖고 엄마 수술비도 책임지고 엄마 모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연락을 싹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진짜 오빠가 나쁜 놈이잖아요. 집안 재산 다 갖고 집안 혜택 다 받았는데 입 싹 닫고 뭐 말도 없이 이렇게. 그런데
촉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들은 단순히 오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병원비를 부담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빠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가져갔으니 집안의 어렵고 힘든 것들도 오빠 몫 이러고 떠넘긴 겁니다. 오빠는 5남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났을 뿐 자매들과 같은 서열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오빠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까지 다 모시라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시킵니다. 오빠, 당신은 단지 첫째입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빠가 져야 할 책임은 오빠가 지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예, 오빠한테 남은 재산마저 다 갚고 어머니 수술비도 내고 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은 어머니의 생사를 책임지라는 말과 같다. 의식에서는 모든 재산을 오빠가 다 가졌으니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에서는 어머니에 관한 모든 것을 떠넘겼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오빠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이다. 오빠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나 어머니가 계실 요양원 등의 경비를 부담하는 정도일 것이다. 어머니의 생명은 오빠의 손안에 있지 않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에 스며있는 카르마도 함께 받게 된다.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상속받은 재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유산에는 부모의 피와 눈물, 그리고 타인의 희생이 녹아있다. 부모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에는 부모와 수많은 사람의 상상할 수 없는 애환이 스며 있다. 그래서 유산은 생명에 기여할 때 유산에 얽힌 수고가 같이 있게 된다.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혼자 물려받은 장손이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주색 잡기에 탐닉하다가 파멸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지병으로 고생하거나 일찍 죽거나 자녀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돈에 있는 피눈물,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애환이 다 녹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덥석 다 받아서 좋은 곳에 쓰지 않고 막 탕진한다거나 생명에 기여할 때 돈을 가장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만큼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평화로운 형제 관계를 위해서는 심리적 관계와 실존적 관계가 정합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둘째가 집안일을 더 많이 챙겨도 서열상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다. 둘째는 둘째 자리에서 가족 전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인정과 감사를 받는다. 네. 그래서 이 형제간에도 분명히 서열이 있거든요. 가족 세우기로 흐른 통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서 막 둘째나 밑에 있는 동생들이 치고 올라가서 자기가 막 첫째인 척 한다든지,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항상 자신은 둘째다, 난 항상 아랫사람이다 라는 것이 있어야지 존경받고 그 위에 있는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가족 세우기 중 형제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